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친우와 아체베 원작의 전쟁터의 소녀들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때는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무모한 시절이었다. 꼭 나가고 싶습니다. 꼭 나가고 싶어요. 전쟁에 꼭 나가고 싶어요. 뽑아주세요. 좀 더 잘하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군대 여자 필요 없어. 새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기를 잡겠다는 생각에 불타올라 뛰쳐나온 피 끓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징집본부에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지던 때였다. 거기에는 가끔 여자들도 섞여 있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마주친 것은 아쿠아에 있는 검문소에서였다. 그때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먼 북쪽의 전투지구에서 서서히 남쪽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그는 오니차에서 에누구로 아주 급하게 가던 길이었다. 이봐, 아직 멀었나? 검문이 길어지나 봅니다. 운전사가 대답했다. 그는 도로 방책에서의 철저한 검문을 논리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검문을 당해야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감정이란 것이 만약 누군가가 검문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정부의 고관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검문이 있겠습니다. 난 법무장관 레기날드 느왕코야.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충성! 일반적으로 그가 법무장관 레기날드 느왕코라고 낮고 위엄있게 말하면 검문 없이 통과됐다. 거의 대부분 그랬었다. 정지!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론 보잘것없는 검문소에서 검문병이 무지해 서일 수도 있고 혹은 순전히 철저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바로 지금 아쿠아 검문소에서의 경우가 그러했다. 무거운 마크 소총을 맨 2명의 경관들은 실제 검문을 지방 자경 단원들에게 맡기고 멀리 도로가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검문 이겠습니다. 나 좀 급한데. 그는 그의 차로 다가온 소녀 단원에게 말했다. 난 법무장관 레기날드 느왕코야. 안녕하십니까, 카카. 차 짐칸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뒤쪽에 뭐가 실려있다고 생각되나? 모르겠습니다, 카카.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자동차 밖으로 나가 짐칸을 열고는 왼손으로 뚜껑을 받쳐들고 오른손으로 마치 먼저 들어가시지요라고 말하듯이 손짓을 했다. 이제 됐나? 네, 됐습니다. 서류칸을 봐도 될까요? 하느님 맙소사. 지체시켜 죄송합니다, 카카. 그러나 카카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요. 괜찮아. 아가씨 말이 옳아. 그저 내가 우연히도 서둘러 가는 길이었을 뿐이야. 그렇지만 상관없네. 자, 저건 잔물통이고 보다시피 아무것도 들어있질 않아. 좋습니다, 카카. 닫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차 뒷문을 열고 몸을 굽혀 좌석 밑을 검사했다. 그가 뒤쪽에서였지만 그녀 몸매를 처음으로 주의 깊게 본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아주 예쁜 얼굴로 가슴이 풍만하게 드러나는 초록색 저지 상의에다 군인 작업 바지 그리고 즈쿠아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군기지라고 부르는 도전적인 인상을 주는 새 유행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소녀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 낯이 익었다. 좋습니다, 카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수색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뜻하며 말했다. 그런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나 보죠? 모르겠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 지난번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하러 갈 때 에누구까지 태워다 주셨잖아요. 아, 그렇군. 바로 그 여학생이로군.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던가. 군대엔 여자가 필요 없으니까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지? 저보고 학교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적십자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지. 그래,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냥 시민 방위대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행운을 빌겠네. 당신은 대단한 소녀야. 그것은 그가 마침내 이 혁명에 대한 대화 속에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된 날이었다. 그 전에 그는 수없이 많은 소녀들과 여인들이 행군하고 시위하는 것을 보았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거기에 큰 관심을 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임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신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그들은 심각했었다. 그러나 심각하기로는 막대기와 철모 대신 엄마의 국대잡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병정놀이를 하던 어린 꼬마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임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신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던 농담들 중 최고였던 것은 우리는 임신되지 않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행군하던 한 지방고등학교 여학생 분대였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구와 검문소에서 그 소녀와 다시 마주친 다음부터 다시는 소녀들과 혁명에 관한 얘기를 단순히 코웃음쳐 버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독선 없이 명료하게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게 해준 그 소녀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혁명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시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조차 예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친아버지도 남과 똑같이 엄격하게 수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세 번째로 마주쳤을 때 적어도 18개월 후였을 것이었다. 상황은 아주 나빠져 있었다. 죽음과 기아에 쫓겨 전쟁 초기의 무모함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제 어떤 곳에는 허망한 체념이 또 다른 곳에서는 바위 같은 심지어 자살적인 도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먼저 봤어.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와중에도 아직 남아있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간에 매점하고 끝까지 즐겨보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다시 이상한 평온을 되찾았다. 모든 신경이 쓰이던 검문소는 사라져버리고 소녀들은 다시 한번 소녀로, 소년들은 소년들로 되돌아갔다. 그것은 숨막히고 차단된 절망적인 세상이었다. 그래도 색다른 피난민 수용소 안에 축축한 넝마누더기 속에 그리고 전선의 앞줄에 서 있는 굶주린 보병들의 맨손의 용기 속에 존재하는 그 나름대로의 세상이었다. 약간의 선과 약간의 악과
그리고 수많은 영웅심이 뒤섞여 있는, 그러나 그 영웅심은 대부분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래쪽에서 일어났다. 레기날드 느앙꼬우는 그때 오웨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원조 물자를 구해보려 응꾸웨리로 갔었다. 그는 오웨리에 있는 가톨릭이 주관하는 구호단체인 카리타스에서 건어물 몇 마리와 고기 통조림 몇 개, 그리고 포뮬라2라고 불리는 끔찍스런 미제 물건을 얻었다. 그것은 분명히 일종의 동물 먹이였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카리타스와의 관계에서 분리할 거란 모호한 의심을 늘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쌀, 콩, 그리고 보통 가봉가리로 통하는 품질 좋은 국분 같은 다른 물건을 얻으러 응꾸웨리에서 세계교회위원회 식량 보관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옛 친구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서둘러야겠군. 예, 알겠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오웨리를 출발했다. 왜냐하면 비행기 공습 때문에 8시 30분 이후로는 창고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그 친구를 그곳에서 만나려면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게. 용케도 오늘 같은 날 찾아왔군 그래. 느앙꼬우는 그날 운이 무척 좋았다. 차고는 며칠 전에 비행기가 보통 때보다 많이 착륙했었기 때문에 그 전날 식품을 많이 공급받았던 것이었다. 전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쟁통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래 볼루! 그의 운전사가 통조림과 가방들과 상자들을 차에다 싣고 있는 동안 구호센터 주변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는 굶주린 군중들이 전쟁은 계속될 수 있다는 구호본부를 비아냥거리는 거칠고 악랄한 말을 외쳐댔다. 누군가가 이래볼루라고 외치니까 슌하고 대답했다. 이래 볼루! 느앙꼬우는 넝마 조각을 걸치고 갈빗대가 흐늘거리는 이 허수아비 군중들이 내뱉는 야유 때문이 아니라 그 지쳐버린 몸과 쑥 들어간 눈들 하나하나가 내뱉고 있는 말없는 비난에 몹시 놀랐다. 사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자동차 짐칸이 우유와 달걀분, 귀리와 고기 통조림과 건어물로 채워지는 것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은 더 아프게 찔렸을지도 몰랐다. 모두가 궁핍한 이 시절에 그런 이상한 횡재를 만난 것은 실제로 그에게도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멀리 떨어진 옥부 마을에 살고 있는 그의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은 그가 구해서 보내주는 구호 식량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난 내 아내와 아이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꽤 많은 식품을 얻을 때마다 운전사인 존슨에게 그중 얼마를 떼어주는 것이었다. 갖다 아이들 먹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국분이 담배컵 하나에 1파운드나 할 때 아내와 6인가 7인가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월급 10파운드로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군중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기껏해야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그것이 전부였다. 오웨리로 돌아가는 도중 길가에서 매혹적인 소녀 하나가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웬 소녀가 태워달라는데요? 세우게. 차가 서자 군인과 시민들로 뒤섞인 수십 명의 더럽고 지친 군중들이 사방에서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요, 안 돼! 저 젊은 여성 때문에 세운 것이에요. 차바퀴가 안 좋아서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이봐요. 제발 좀 태워줘요. 한 노파가 문손잡이를 잡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아니 늙은이가 죽고 싶어. 운전사는 사정없이 차를 빼어 노파를 떨어뜨리면서 악을 썼다. 노안꼬우는 이미 책을 펴서 거기에 눈을 떨구고 있었다. 그때부터 1마일을 달릴 때까지 그는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던지 그쪽에서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저를 구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어디 가는 길이요? 오엘이요. 그런데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그래. 물론. 내가 바보군. 당신은...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친우와 아체베 원작의 전쟁터의 소녀들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친우와 아체베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가장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학과 권명식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체베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무너져 내리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서구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의 삶과 그 사회가 서구의 그 종교, 기독교라든가 또는 교역이라든가 또는 식민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그 무너져 내리게 됐는가, 그런 작품을 그 아프리카 작가로서는 최초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승화된 그런 작품을 내서 서구 그 비평계라든가 문학 세계에 이렇게 이제 알려짐으로 해서 그 독창적인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최초로 냈다는데 아주 의의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1960년대 이후로부터는 서아프리카 가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적인 그 독립을 쟁취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비록 정치적인 독립을 달성은 했지만 그 아프리카 사회가 식민지적인 잔재를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새로운 서구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의한 부패 상황, 또 새로운 신정부가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그 신식민지적인 그러한 요소들, 그런 거를 다루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안락의 종말이라든가 또는 그 민중의 지도자, 뭐 이런 작품들은 독립 이후의 신생 아프리카 제국, 예를 들면은 나이지리아의 사회의 그러한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터의 소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그 독립 이후에 그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족 간의 갈등, 또 그로 인한 그 내란, 새롭게 아프리카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신생국의 그 문제를 다룬 그런 작품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친우와 아체베 원작의 전쟁터의 소녀들 일부를 마칩니다.